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을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카디즈 무단 진입은 올해만 20회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은 박수를, 야당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정 교수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이 뭔지 따져봅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레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합니다. 면담 시간은 10분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나흘 전 주한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진입한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대진영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번 사건을 지시한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기차 경적을 듣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안을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러시아 군용기 6대가 6시간 가까이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 남해를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습니다. 올 들어 이런 일이 벌써 20번째 일어났는데 지난 7월에는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까지 날아오는 일도 있었죠. 먼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최초 9시 23분에는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기가 카디즈에 2차례 진입해 울릉도 북방을 선회 비행하다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28분 뒤 이번에는 전투기 수호이 27과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Tu-95 2대 등 3대가 남하하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이후 전투기는 이탈했지만 폭격기 2대는 그대로 더 내려가 포항 동방에서야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폭격기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다가 제주도 남방에서 재진입했고 태안까지 북상한 뒤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폭격기는 다시 카디즈로 들어와 날아온 경로를 그대로 역행하며 울릉도 상공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전투기 2대와 합류해 오후 3시 13분 울릉도 동쪽으로 최종 이탈했습니다. 조기 경보기로 우리 카디즈를 둘러본 뒤 전투기 호위를 받은 폭격기가 우리 동서남해를 6시간여 동안 들락날락한 겁니다. 올해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내를 비행한 건 모두 20차례입니다. 합참은 오늘 러시아 군용기에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넘어오자 우리 전투기 여러 대가 대응 출격했고 경고통신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6시간 가까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지난 7월 영공을 침범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들어오자 우리 공군도 F-15K와 KF-16 전투기 10여 대를 대응 출격했습니다. 군은 감시 비행을 하며 퇴거하라는 경고통신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폭격기 2대, 전투기 3대와 함께 특히 A-50 조기경보기는 지난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항공기로 공중전이 벌어질 경우 상대 전투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이제 토블로프 95 폭격기가 왔을 때 호위함 전투기가 온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같이. 네. 이번에는 세 대나 같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이제 전수 조치를 하는 순간 이 전투기가 공대공 전투를 벌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미국이 일본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상에 착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날에 때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해 유감 표명을 했지만
러시아 측은 특별한 설명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비행 정보를 소통하자며 내일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직통전화를 만들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회가 513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직접 찾아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이 대부분이었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그리 항의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 지출을 513조 원, 총 수입은 482조 원으로 늘린 예산 확대 편성안은 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만든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복지를 통한 성장 기조 유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평균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경제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정을 2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합법적 불공정을 바꾸자는 게 국민 요구라고 말해 조 전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문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냐며 국회 공수처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의원들과 사전 환담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합니다. 연설 중에는 28번 박수가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도 치지 않았고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다가오는데도 대부분 등을 돌려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정연설장 분위기는 신준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장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이 화가 났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답변을 피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원 개혁에 관한 법들이 좀 계류가 되어 있죠.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나친 비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청으로 비난들 하셔서 여당 의원들은 1분에 한 번꼴로 약 30번 박수를 치며 시정연설 내용에 화답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야유했고 손으로 X자를 긋기도 했습니다.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문 대통령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옹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그거는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이렇게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의 성찰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두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결국 친문 보위부가 될 것이라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여야 간에 다시 한번 대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패스트트랙 협상 당시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민주당은 10월 내 처리로 시한을 앞당겼습니다.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정말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처리 시기를 늦출수록 공수처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 친문 보위부로 규정한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결사 저지 방침입니다.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대통령의 조국증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감찰을 법무부와 분리하는 검찰 독립법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부터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순서가 틀렸다고 버팁니다. 조국 전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전현직 대학 교수들은 공수처가 독재 권력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의 특정 시한까지 설정하면서 개혁 완성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 절차를 우롱하는 행위.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수영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송경호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이름과 나이가 같지만 사법연수원으로는 1년 선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튀는 판단 없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의 경우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증거인멸과 건강 상태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증거인멸과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었습니다. 결국 내일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정 교수 측 반론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예정인데 조 전 장관 지지 진영 측이 서초동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원 앞 집회로 영장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경심 씨는 그동안 조사를 받기 위해서 7차례나 검찰을 오가면서도 비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서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정 교수 측이 내일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운전대를 잡은 차량으로 검은 안경을 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올라탑니다. 증거인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지난 3일 이후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정 교수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겁니다. 뇌종양 등 건강 이상 주장에도 걸음걸이는 매우 빨랐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출석 때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엔 별도의 지하 통로가 없는 데다 공개 소환을 없앤 검찰과 달리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4번 출입구 앞엔 여전히 취재진이 설정한 포토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도 신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 출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찰과 달리 법원에선 이곳 포토라인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처럼
법원에 신문 포기서를 내고 서면 심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항변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영장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취재 열기로 혼잡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나 늦어도 모레 새벽 전에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다음은 조 전 장관 순서입니다. 검찰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홍영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인지, 그리고 소환한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가운데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부인했지만 교수 재직 시절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부인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증거 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라는 말을 건넸다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내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만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신병 확보에 상관없이 예정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장 기각 시 검찰 입장에선 수사 진행이 험난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 정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과 죄명을 다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혐의가 적용된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만큼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아직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혀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적용될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윤수영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다고 전망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정경심 교수 구속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11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많다고 해서 꼭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 기준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망가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이 검찰이 적용한 11가지 혐의 가운데 이 증거 인멸에 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송경호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가 구속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은 뇌종양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 글쎄요, 이 정경심 교수는 이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정 교수의 수년치 건강검진 자료를 동양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 심사와 그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 부장판사가 객관적인 자료와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살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르려면 상당히 중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 교수가 내일 법원에 나온다면 예.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검찰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검찰과 법원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요,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를 했었죠. 정 교수는 이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비공개로 심사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연히 기자들의 포토라인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는 서울중앙법원 서관의 321호의 경우에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주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2
출입구입니다. 이 대부분의 영장 심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 기자들도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해 놓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관도 이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아래층에 있는 4-1 출입구입니다. 이 주로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고 만약에 정 교수가 이곳으로 들어오려면 담당 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검사의 대동 없이 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방법인데 이 지하 주차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 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선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즉위는 지난 5월 1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 180개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즉위를 알리는 공식 행사를 연 겁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세계 평화와 일본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개헌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고요한 일왕에 거쳐 고교 궁전에 수백 명의 축하 사절이 모였습니다. 비단 장막을 걷어내자 옥좌에 앉은 나루히토 일왕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단상엔 마사코 왕비가 섰습니다. ここに即位礼正殿の儀を行い、即位を内外に宣明いたします。 나루히토 일왕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일본 헌법을 따르겠다며 지난 5월 1일 즉위식 때와 같이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의 길을 따르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ご即位を祝し天皇陛下万歳! 일본 패전 후 현 헌법하에 두 번째로 거행된 즉위식은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29년 전 아키히토 전 일왕 때보다 30%가량는 160억엔, 우리 돈 1,724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20호 태풍 너구리의 여파로 비까지 내려 일부 진행 방식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남긴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퍼레이드 행사는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즉위식엔 찰스 영국 왕세자를 비롯해 유럽 왕실이 대거 자리했고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 183개국 대표 하객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레 아베 총리를 10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반, 이낙연 총리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던 이 총리의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일 관계만큼이나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 이수연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인 상가를 방문하는 등 일본 내 반한 여론을 잠재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되지 않는 오래간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우호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 총리는 모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일본 아베 총리를 10분 동안 만납니다. 가져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할 의지가 있다는 게 전제된 거 아닙니까? 출국 전 공항에 환송 나온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 총리는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리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나흘 전 주한미 대사관절을 기습 침입한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농성에 가담했던 한 대학생이 주거지로 적어낸 대진현 회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회원들은 경찰 수색에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좀 유의미한 자료 확보하신 거 있으십니까?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의 사무실입니다. 대진연 측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SNS를 통해 압수수색 현장을 생중계하며 경찰이 집행 전부터 사무실 구조를 염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선 뒤늦게 온 회원들이 출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내 사무실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나가? 뭘 쳐다보고 있어? 침 튀기지 마. 침을 뱉어줄까? 경찰이 체증을 위해 촬영에 나서자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카메라 안 치워? 뭐하냐 지금? 카메라 안 치워? 나오라고. 야, 카메라 안 치우냐고!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곳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의 사무실입니다. 농성 가담자가 주소지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적으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평화이음은 이른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빚었던 황선 씨가 공동 이사를 맡은 곳으로 대진연과 함께 남북관계 관련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미 대사관저 무단 점거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진연은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들은 떳떳하다면서 나머지 회원들의 석방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이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두고 끝까지 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대진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꼭 30년 만입니다. (1989년 10월) 화염병을 든 대학생 6명의 기습점거 이후 미 대사관저가 뚫린 게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 보호 강화를 촉구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죠. 2015년 리퍼트 미 대사가 직접 피습을 받은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실이 침범당했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품위가 굉장히 실추되는 겁니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3명을 석방했습니다. 오빠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번 관저 침입을 주도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은 담을 계속 넘겠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주를 위해서라면 그까짓 담은 몇 번이고 넘어주겠습니다. 실제 이들의 무단 침입과 불법 점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강원도의 한국당 사무실과 국회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했고 지난 7월에 서울 상암동의 일본 후지TV와 중구의 일본 기업 사무실에 잇따라 침입했죠. 대진연은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미 대사관저 침입에 대해서도 의로운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 공개적이고 떳떳한 용기 있는 투쟁이라 말하죠. 그러면서 대진연은 무슨 이유로 담을 넘었는지 듣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담을 넘은 불법 행위보다 미국 방위비 부담 요구에 반대한다는 월담의 목적을 법원이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대진연은 앞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기 위한 목적의 백두칭송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죠. 목소리가 참 좋구나. 천리안을 가진 게 아닐지.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30년 전 미 대사관저를 점거한 인물 중 한 명인 정청래 전 의원은 2006년 당시 주한 미 대사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기습 점거와 친북 활동 등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롭다는 대진연. 이들에게 법치주의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밀양역 근처 기찻길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진입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기차 진입 여부를 알려주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역 근처 기찻길입니다. 선로 주위에 안전모와 작업 도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6분쯤 밀양역 200m 근처 철로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리던 ITX 새마을호 열차가 선로 작업 근로자 3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A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기찻길 안쪽으로 그 쓰러지가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작업하다 그랬는지.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5명이 있었습니다. 숨진 A씨 등 4명은 선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600m 떨어진 곳에서 기차 접근을 살피던 신호수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신호수를 맡았던 근로자는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업무가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무전 장비에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해 유독 기승을 부린 가을 태풍이 배추밭을 망쳐놨습니다. 뿌리가 썩어서 만지기만 해도 뚝 부러지고 맙니다. 김장철 배추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배추값은 벌써 2배로 올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배추는 듬성듬성 눈에 띄고 밭은 온통 시뻘건 흙으로 가득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배추를 살짝만 건드려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날마다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도 못 쓴다는 거죠. 배추를 들어보면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했고 뿌리마저 썩었습니다. 수확 직전에 닥친 가을 태풍이 배추 농사를 망쳐놨습니다. 습도 많아고 습이 많아게 돌아버려서 전부 다 배추들이 비닐로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잖아요. 국내 가을 배추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1,700헥타르가 태풍에 망가졌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 배추를 키우던 농민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한 푼도 못 건지죠.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고 이랬는데 이게 생겨버렸으니 뭘 먹고 살겠습니까? 가을 태풍의 여파는 9월에 파종한 겨울 배추로도 이어졌습니다. 12월이 출하 시기지만 속이 텅 빌 정도로 생육이 부진합니다. 가을 배추가 다 버렸기 때문에 겨울 배추를 또 땡겨서 김장해야 되잖아. 겨울 배추도 안 좋습니다, 진짜. 이달 들어 도매시장의 배추 한 포기 값은 7,000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내 전화기에 수신될 경우에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최현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곧바로 보이스피싱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뜹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기 전화번호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보급에 나선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을 감안해 매주 위험 번호를 업데이트합니다. 의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피해 번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어떤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각자 개발한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앱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위험을 알리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막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00억 원, 올해는 더욱 늘어 벌써 4,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 확실합니다. 금감원은 대책이 늘어나는 만큼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지역 선정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한 대형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을 보장하겠다면서 재개발 조합원들을 유혹했다가 정부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최대 관심은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과 광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 가운데 동단 위로 지정됩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고분양가 공약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상한제 배제를 조건으로 일반 분양가 3.3제곱미터 7,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산 지역 직전 분양가의 2배에 달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임대 아파트를 하나도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 이런 것도 시공사가 그 가격 통제를 자기들이 의미를 할 수 없거든요. 국토부는 입찰 제한서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억만장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재산 중 하나가 요트죠. 러시아 재벌 소유의 4천억 원대 초호화 요트가 부산을 찾았다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이가 120m에 달해서 일반 요트장에서는 수용 불가이기 때문인데 하동원 기자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요트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흰 요트가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러시아 재벌인 안드레이 멜린첸코가 소유한 모터요트 A호입니다. 5,500톤급 요트로 길이만 119m에 이릅니다. It took me nearly 20 seconds to run the length of the boat's hallway. Almost there. 지난 2008년에 만든 건데 요트 내부를 거울과 유리 등으로 꾸몄고 수영장도 3개나 설치했습니다. 배값은 4천억대로 추정되는데 전 세계 초호화 요트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이 요트는 최근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았고 인천과 제주 등을 거쳐 지난 11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요트는 요트 계류장이 아닌 국제여객 터미널에 접안해 있습니다. 요트 길이가 길다 보니 국내에선 마땅한 요트 계류장을 찾지 못한 겁니다. 부산 요트 계류장에는 최대 길이 27m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요트는 국제여객 터미널과 인근 묘박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가 있었다면은 그런 마리나로 저희가 접안을 해서 좀 그런 마리나도 알리고 국제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모터요트 A호는 오는 25일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제재 위반으로 억류된 북한 선박을 매각해도 좋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가족과 납북돼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토를 매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검찰이 제기한 YG 어니스토 소송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첫 사례입니다. YG 어니스토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고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검찰에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국제법상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해 배를 넘겨받았고 지난 8월 비공개 경매에서 매각했습니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채 최고 3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대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와 납북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원비어 유족에게 사망배상금 5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북한이 응하지 않자 선박 소유권을 청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행위는 강탈이라며 선박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의 시한부 휴전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지역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휴전을 중지하고 떠나는 미군을 향해 쿠르드족 주민들은 배신자라며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공백에 이웃한 시리아와 러시아까지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쿠르드 사태는 한층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성조기를 단 군용 차량에 감자와 돌이 날아들고 주민들은 배신자라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 IS 퇴치전 선봉에 섰던 쿠르드를 버리고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하자 주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환호 속에 발을 디뎠던 5년 전과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를 지키는 것 말고는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o we have a small group there, and we've secured the oil. Other than that, there's no reason for it.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 120시간 휴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종료됩니다. 안전지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해 협상 전망은 어둡습니다. Number one is that YPG needs to leave all these areas. 다만 수세에 몰린 쿠르드족이 숙적 시리아군에 손을 내민 것이 변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쿠르드족의 운명이 또 한 번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스타 굿즈를 판매하는 매장이 해외 팬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뻗어나갈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아이돌 굿즈가 인기인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 앞에 또 골목 사이사이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새벽부터 쪽잠을 자며 기다린 팬들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방탄 콘서트 때문에 한국을 왔었는데 3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준비도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 모인 팬들은 국적도 나이도 다양한데 굿즈를 사는 것뿐 아니라 체험 공간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함께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I really love it. House of BTS makes it really feel like a house and like home. 최근 K-팝 스타들의 굿즈와 소장품을 사고 파는 마켓은 크게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K-팝 스타들의 굿즈 박람회엔 주말 하루 동안 3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스타를 향한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굿즈 상품들을 소유함으로써 팬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팬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굿즈를 소유하고 스타들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신종 팬덤에 관련 산업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금 잠실에서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산과 키움이 1차전을 잡기 위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박상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선취점은 키움의 몫이었습니다. 1회 박병호의 적시타로 2루주자 김하성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3연속 안타로 만든 2회 1사 만루 기회에서 김재호의 밀어내기 볼넷과 박재혁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이 4회 무사 만루 기회를 잡고도 득점에 실패하자 두산이 이어진 공격에서 비기닝을 만들었습니다. 4회 1사 3루에서 김재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달아났고 박건우의 땅볼 타구를 3루수 김웅빈이 놓치는 사이 2루주자 김재호가 과감한 쇄도로 홈을 밟았습니다.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박동원의 2루 송구가 선발 투수 요키시의 앞면을 때려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요키시가 부상을 털고 투구를 이어갔지만 키움 좌익수 김규민의 어설픈 수비로 2점을 더 내줬습니다. 순식간에 점수가 6대1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저력도 대단했습니다. 린드블럼이 물러난 6회 적시타 2개와 희생타로 석점을 따라붙은 데 이어 7회에도 송성문의 적시타로 기어코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8회 현재 양팀이 6대6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차전 승리팀의 우승 가능성은 74.3%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은 입구의 지붕선이 사람 인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된 바람막이 풍판도 우아한 곡선을 그립니다.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뒷간, 절에서는 근심을 푸는 곳, 해우소라고 하죠. 400년 된 문화재 순천 서남사의 측간, 즉 화장실입니다. 서남사 해우소는 뉘우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위도식의 오후, 불식을 했다면 서남사 뒷간으로 찾아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죄를 안다. 뒷간 무명 속에 발 저리도록 쪼그리고 앉아 진실로 뉘우친다. 시인은 근심이 출렁거리는 배를 부여안고 금식 어긴 죄를 반성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든 머물든 앉든 눕든 말을 삼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도 반성하는 자는 새로운 각오가, 그리고 자책하는 자는 향상의 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과 어제 종교 지도자 오찬 인사말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겁니다. 통합, 화합, 협치, 포용, 관용, 그리고 공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 공방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던 사과는 정작 국민에게 보고하는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제 오늘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설마 그들의 불공정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제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계속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약속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금산 보석사 해우소에는 최근 공사 전까지 이런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유불따, 이걸 거꾸로 읽으면 WC, 영어 WC를 그렇게 써놓은 재치가 빛납니다. 그런데 이 시유불따, 한자풀이를 해보면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많은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10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은 약하게 남아있던 미세먼지마저도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먼지가 오래 머물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만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가을비 소식도 있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 지역으로, 모레는 전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부산 22도, 대전 20도, 대구 19도가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